저는 SBS 원일희 논설위원입니다. 오늘 초청 인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이십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위원장님, 참석해주신 관훈클럽 전현직 임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중계방송을 위해 나와주신 국회방송, 그리고 취재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관훈토론회는 중간 박수, 환호, 야유 허용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격조와 내실을 추구하는 관훈의 전통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은 매섭고 구체적이고 날카롭고 답변자로선 때론 듣기 거북하고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국민과 유권자를 대신한 질문이라 그렇습니다. 하기 쉽고 듣기 좋은 질문은 미리 생략했음을 이 위원장님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가 듣고 싶은 핵심을 비껴가지 않는 답변과 확고한 메시지 기대합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모두 발언 듣고 패널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방송과 다수의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됩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인사와 모두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박정훈 총무님을 비롯한 관훈클럽 회원과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와 전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침체를 막는 전쟁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전쟁 모두를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의 선거 관련 조직들을 대체하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를 설치해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최고 책임을 맡아 그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혜와 동참을 얻으며 저희들의 역량과 경험을 모두 쏟아 두 개의 전쟁에서 이기겠습니다. 정부도 한편으로 코로나19 퇴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경제정책의 큰 틀을 조정하고 향후의 상황극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당은 때로 정부를 꾸짖고 때로는 정부를 붙들으며 방역과 경제의 두 전쟁을 모두 이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미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이 국면의 극복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모아 국면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도 협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 모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국난극복위원장,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 두 직접 같이 맡으셨군요. 어차피 호칭은 같은 위원장이니까 위원장님으로 호칭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두 번째 자리에 해주신 서울신문 김미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국민일보 태원준 의원, 제 오른쪽 끝으로 가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진우 의원, 왼쪽으로 한겨레신문의 신승돈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종로, 총선, 대선 후보, 경제, 질문은 많고 시간은 100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20초, 답변 3분 이내로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거나 핵심이 비껴갔다 싶으면 패널들이 추가 질문 해주시고 저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 질문이 있으면 미리 저한테 전달을 좀 해주시면 또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정리해서 저희 국장님에게 전달을 좀 해주십시오. 첫 질문 부탁합니다. 매경 맨 오른쪽 끝에 이진우 위원님부터 첫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17조 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이 엊그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필요할 때 나라 돈 쓰는 거야 당연합니다만 시중에는 모든 걸 재정을 퍼부어서 해결하려 든다는 재정 중독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거의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재정 건전성과 긴급한 재정 수요를 조절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새로운 경제정책을 틀이 나올 것입니다만 거기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재정 중독 이런 비판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충정도 충분히 합니다만 정부나 여당은 재정 건전성의 고민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것이 최근에 여러 논의에서도 정부 여당의 태도 논의에서 나타나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도 바로 그런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장 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기존에는 국가부채 비율 40%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이게 깨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40%라는 가이드라인에 연연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40%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랄까요? 그 정도였지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지킬 건 지키자는 태도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40%를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도 현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2차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2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은 어디에 쓰실 생각입니까? 네, 우선 규모나 시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와 봐야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재정이 맨 앞줄에 나가는 그런 방식을 피하지 않겠는가 진단을 합니다. 제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또 전혀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리 공개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재정이 맨 앞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은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문제가 사실상 재난기본소득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입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재난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에 대해서는 정리가 덜 된 상태이고 이른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논의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맞이해서 최소한의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수요를 일으키는 그런 선이 어떤 것이 나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여기까지 와 있죠. 우선은 이번 추경에서 580만 명의 국민, 기존의 전달 체계 안에 들어와 계시는 580만 명의 국민께 2조 6천억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현금을 드리는 것이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조 6천 중에서 2조 원은 상품권이고 6천이 현금인 것입니다. 그것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흔히 말합니다만 재난에 당해서 드리는 긴급피난적 수당이라 할까요? 그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의 판단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보조해드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선이 현재까지의 선입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 것인가 하는 데에는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본격 도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취해지고 있는 추경에서의 그런 취지가 반영된 이번 추경에서의 조치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조치 여기까지 가 있고 이것이 일종의 시범 실시의 성격도 바뀔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걸 시행해 보면서 제도의 도입 여부 또는 도입 범위 그리고 그 기간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사회자로서 한 가지만 개입을 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여쭙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냐, 보편적 기본소득이냐라는 개념 설명을 여쭤본 것이 질문의 요지가 아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 거고, 각 국민당 100만 원씩 52조 이번에 쓰는 김에 쓰자라는 그런 기본 개념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이렇게 돈을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풀어서 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위원장님이 동의하시는지 이견을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것으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야당에게 호소해 드렸을 정도로 좀 찬성했으니까 호소를 했겠죠. 그리고 지자체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추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나 여당에서 이렇게 재정 부담, 그다음에 효과의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어제부터 이제 좀 개념이 좋지 않지만 좀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그 위원장님께서 당정청에서 말씀하실 때 지자체가 우선 지원을 하고 부담이 생기면 2차 추경을 통해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약간 퍼주기 이런 정치적 논란을 피해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거를 일단 지자체에 미루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몇 개 지자체에서 이미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고요.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것은 당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경제 상황 그리고 지자체의 감당 능력 유무 또 감당 가능 범위 그리고 향후의 전개 등등을 감안해 가면서 검토하고 논의될 여지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내일이면은 코로나 국내 발생 60일입니다. 지난 60일 동안, 그러니까 2달인데요. 지난 60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점수를 평가하기보다는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58%가 적절했다고 평가하신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보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응답은 더 높게 나온다. 정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약간 분리해서 보는 국민들의 기류도 있다는 걸 느낍니다. 의학적, 의료적 대응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같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시는 불편이 충분히 정리되지 못한 것은 저로서도 가슴이 아프고 국민들께 송구하는 일입니다. 마스크 말씀 주셨는데 마스크는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방역당국의 대응은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에 아쉬운 대목 당연히 있으실 건데요.
그 마스크 말고 다른 어떤 초기의 어떤 컨트롤 타워 혼선이라든지 대구 봉쇄 발언 등등 여러 가지 좀 국민을 좀 우려하게 만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운 것은 마스크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봉쇄는 그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만 의학에서의 용어를 충분한 고려 없이 쓴 것은 사례깊지 못한 처사입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 논란은 뭐 지금도 그 야당에서 얘기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전체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발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전체 금지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거주자, 여행자, 방문자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 위의 성에 살거나 방문했거나 하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가운데서는 신규 비자 발급을 대단히 까다롭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전 검역, 탑승 중 검역 대단히 엄격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서 특별 입국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죠. 대단히 엄격한 검사와 통관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초기 시점으로 돌아가도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정부가 WHO의 기준에 충실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WHO가 그렇게 권고한 대로 했을 그런 기준을 제시했죠. 알겠습니다. 기왕에 마스크 아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스크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원준 의원께서 마스크 대란 질문 준비하셨는데 해주시죠. 그래도 마스크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대란이 됐고 그게 아직도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왜 유독 마스크 문제에서 정부가 이렇게 무능했던 건지 가장 큰 패착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수급의 현격한 불일치이지요. 국민은 5천만 명이시고요. 경제활동 인구가 2,800만 명이 넘는데 마스크 생산 역량은 최대 하루 1,000만 장, 그중에서 200만 장은 의료, 대구경 학생 등께 우선 배치가 되고 배급이 되고 나머지 800만 장 가지고 유통을 해야 되는데요. 수요는 5,200만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진이나 학생이나 대구경북 시도민을 뺀 분들이시고 그래서 수급을 맞출 재간이 없는 그런 상태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30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는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부도 마스크는 날마다 새로 쓰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었고 지나친 완벽주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신천지 등에 따른 집단 확산이 연달아 나오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고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핑계를 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면서도 인정하고 노력해야 되는 하나의 현실이다. 수급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정부의 지침이 아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지나친 완벽주의와 지나친 낙관이 있었다. 완벽주의는 모두 다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씩 갈아 끼우기를 권고했다는 것은 지나친 완벽주의였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런 31번 이후에 생긴 집단 확산의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던 것도 있었다. 또 하나로 방역 당국이 그동안 불편했던 내용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질본에서는 아주 일관되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또는 병원에 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른 정부기관, 예를 들어 식약처라든가 일반 지자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당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의 혼선이 빚어졌던 게 오히려 마스크 대란을 네, 만들어내는 초기에 그랬었습니다. 식약처 조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예, 제가 이 대목에서 사회자로서 계속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제한된 시간이니까 다소 좀 거북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코로나 국난극복위원장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그냥 마스크 지침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뭐 굳이 쓸 필요 없다든가 그런 말씀이시라면 아니면 정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 것에 저도 그것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한다면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 마스크를 굳이 매일 갈아서 낄 필요는 없다. 아니 정부가 이미 상세한 말씀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붙일 말씀은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질문은 많고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할 수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총선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김미경 의원님 총선 질문해 주시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결국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라고 강조를 하시죠. 이 위원장님께서는 연초에 그런 짓 안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비례정당의 창당 또는 참여를 검토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해했었는데 최근에 발언이 바뀌셨고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심상정 대표님 모시고 토론을 했는데요. 거기서 여전히 꼼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반칙이다. 어쨌든 지금 현재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입장과요. 그리고 말씀을 바꾸신 거에 대한 어떤 당 내외 입장도 있으실 건데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은 민주당 주도의 창당 가능성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희 태도가 일관됐다라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몹시 아쉽게 생각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 초기부터 심한 진통을 동반은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전반에 역량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그것 또한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잘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오랫동안 걱정해 주시고 도와주신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민주당을 오랫동안 위해 주셨던 시민사회 원로들께서도 민주당의 고충과 선의를 믿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함께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사회자로서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린 것이 듣기 좋고 하기 좋은 얘기만 서로 주고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아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유권자가 궁금해하는 핵심 현안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드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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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네. 위원님들이 묻고 싶은 질문들이 지금 많은 같은 표정이라 네. 제가 이어서 좀 다른 추가 질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제가 좀 뭐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뭐 아쉽고 민망하고 뭐 이런 말씀을 완곡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시민사회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특히 그 협상의 전면에 나서고 있는 분들 사이에 오가는 응수를 보면 민망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원로들께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당에서도 꼭 그런 생각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일단 뭐 연합 비례정당한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하기로 했다고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애초 그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이유가 미래한국당 꼼수에 맞서서 민주개혁 진보 세력 전체 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참여한 요 정도 수준이 민주개혁 진보 세력 연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출발은 해야 되고 하는 사정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출발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났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이걸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전당원 투표를 할 때도 역시 비례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뭐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정의당이 빠지는 거는 그렇다고 쳐도 이미 들어가겠다고 하면 녹색당이나 미래당까지 빠졌단 말입니다. 이거는 소수 정당 원내 진출을 이렇게 해서 도울 수 있는 건지 이게 실제로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비례공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배제한 적이 없고요. 지금도 참여에 열려있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당들은 왜 참여를 지금 못하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서 지금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저의 입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온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계속 묻는 게 좀 저도 부담스럽긴 한데요. 이거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윤호중 사무총장이 그 녹색당, 미래당 이런 걸 배제하는 이유로 당에서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킨 정당과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게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해왔던 지향점과 맞습니까? 성소수자 문제, 그 다음에 양식적 병역법 문제. 이게 부담스러워서 피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민주당이 그동안 지향했던 정체성과 맞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도 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다른 당직자가 한 모든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무리 공동선대위원장이시지만 이낙연 위원장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여쭤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질문은 좀 제가 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례 정당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그 궁금증이 많은 듯해서 태원준 위원이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그 비례정당의 정당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계속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뭐 이런 말을 하셨다고 전언이 돼 있습니다. 비난이 정말 잠시로 끝날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회의에 제가 배석을 하게 됐는데 저는 최고회의의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발언도 하지 않고 있는데 끝날 무렵에 제 의견을 논의의 출발이 어디여야 하는가, 그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도입했는가 여야 한다. 제가 알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국민의 지지와
의석 배분이 가장 근접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논의가 출발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이미 위협받고 있다. 말하자면 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려는 일이 이미 벌어져 버렸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은 더 길게 추궁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비례 정당을 일단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당에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파견하시게 되나요? 하시게 되면 뭐 몇 명이나 하시는지. 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대 미래한국당이 6명이면 그거보다는 좀 많이 보낼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되는 있는데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런 거 논의 안 하시는 모양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코로나19 국난 극복 그리고 공약을 총괄하는 미래준비 선대위 그쪽을 맡아서 약간 불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아마도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호를 의식하는 일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할 경우에 뭐 몇 석 정도가 예상된다, 확보된다, 뭐 설이 좀 분분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는 비례건 지역이건 제가 그걸 계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간간히 보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라 이렇게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또 꼼수를 쓴다, 뭐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로 인해서 거꾸로 잃게 되는 중도표가 더 많은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당연히 여러 가지를 고민해 꼭 고려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원들께서도 그런 찬반의 의견이 뜨겁게 나왔었고 그 토의의 결과가 정당한 투표의 결과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서 이 비례정당 문제도 이제 좀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 마지막 저희가 받아놓은 질문 하나 좀 대신 하겠습니다. 원칙적인 질문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총선 목표 몇 석이고 시민당 만들어서 몇 석이나 더 얻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석 숫자를 제가 논의하거나 외우고 다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라는 게 있어서 또 여쭙습니다. 제1당은 자신 있으십니까? 선거에서 자신 있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럽게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자신은 있다라고 해석 기자 여기 나와 있는 취재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그거야 기자들의 자유지.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관련 준비돼 있습니다. 신승근 의원 계속해 주시죠. 민주당 뭐 공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단순 비교로 이제 현역 교체 비율만 따지면 민주당이 27%, 미래통합당이 41%로 나옵니다. 그 위원장님으로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몇 점이나 주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현역 교체율 갖고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그래도 미래통합당보다 어떤 면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자세한 비교는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좀 더 혁신적이었기를 바랐고요. 그 점에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쭈면,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약속한 게 이제 젊은층 발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근데 실제로 제가 따져보니까 일단 20대는 지역구 공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선정한 45세 청년을 45세로 봐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아홉 곳 정도의 공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대부분 이른바 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우선 청년 여성을 좀 더 많이 모시겠다고 하는 목표가 장벽에 부닥친 것이 바로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례대표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청년과 여성을 모실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작아졌습니다.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제가 이해찬 대표 님을 뵌 자리에서 혁신공천에 대한 저의 기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이해찬 대표께서 비례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과거처럼 청년들이 지역에 많이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도전하기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해찬 대표께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대표님이 국회의원 되신 게 37살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6세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35세 국회의원 되셨습니다. 지금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역구 경선이라든가 전략국선의 한계라든가 그런 등등 때문에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어쨌건 공천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지금도 이렇게 몇몇 분들이 공천에 불복해서 아니면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씨가 당이 전략 공천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 조직들이 상당히 그 문석균 후보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전략 공천한 오영환 후보는 외롭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게 결국 그 문석균 씨가 아빠 찬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건 좀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석균 씨가 불출마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공조직이 그렇게 동요되는 것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이렇게 당연히 선대위원장이시니까 의정부 공식 후보를 지원하러 지원 유세 가실 거죠? 제가 서울 바깥에 지원 유세 가는 계획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을 제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더 드리면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배제로 저희가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친문 세력 후보 쪽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진 배치가 되고 헤드라인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누구라고 해서 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선 규칙을 특별히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규칙에 따라서 경선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무슨 어떤 세력으로 하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요지 제가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해서 질문자의 요지를 좀 추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후보, 이제 후보죠. 민주당 후보죠. 다른지요. 기억나시죠? 네.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김남국 후보를 금태섭 지역구에 논다고 했다. 또 빠졌다가 또 경선으로 갔다가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경선 룰이 제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작동된 것이냐라는 질문이 요지가 그거였던 걸로 제 이해를 하는데 금태섭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선 김남국 변호사를 그쪽으로 본 게 당이 아니었습니다. 당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몇 분의 아이디어였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개입한 것은 그분을 다른 쪽으로 조정하는 것, 그것은 당에서 개입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갑자기 사표를 낸 최강욱 비서관 문제도 그렇고 김태섭 의원 문제도 결국 지난해 그 갈등이 컸던 그 조국 사태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정부에 몸담았던 입장에서 이렇게 마음의 빚을 갖고 계신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우리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화제를 준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인이 됐던 지난해 그 조국 사태를 좀 규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검찰 수사로 인해서 증폭이 됐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이 불공정한 사회를 좀 바로잡는 것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그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으로 인식하셨는지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 드렸는데요. 양쪽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죠. 하나는 불공정을 바로잡는 검찰권의 행사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검찰권의 행사 자체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검찰 개혁의 요구도 더 분출하고, 또 동시에 검찰권이 더 엄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두 개의 요구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역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울경 낙동강 벨트 얘기인데요.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전체 40석 중에 몇 석 정도 기대하시는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무석 숫자는 말씀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대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기대하십니까? 전체 의석도 계산 못한 사람이 특정지 의석을 계산했겠습니까? 단지 꽤 엄중하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좀 특화된 대책 같은 거 구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당에서 다듬어서 내놓을 것입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계적으로 애독되었던 책 중에 Breakout Nations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번역됐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들이 SNP인가요? 세계적인 신용조사 기관의 조사원들이었는데 한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서 제1도시와 제2도시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쓰고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제1도시, 제2도시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발전 가능성은 저하되는 것이고 격차가 좁을수록 발전의 역량은 더 커진다라는 뜻인데요. 그 점에서 우리 부울경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제2도시인 부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미래 비전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항의 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제가 부산에 어떤 토론회에 가서 저의 그런 생각을 밝혀드릴 생각,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코로나 사태로 무산됐습니다. 자,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출신이시지만 기자들이 고약합니다.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듣고 싶은 얘기랑 좀 달라서 어차피 이제 전체 선거 판세에 대한 그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됐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로 선거 판세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자로서 요 두 가지는 좀 조금 더 핵심적인 질문을 좀 들어서 위원장님의 찬반 의견을 좀 확고히 듣고 싶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다시 좀 거꾸로 가서 좀 하겠습니다. 첫째, 어찌됐든 논란 끝에 비난 끝에 더불어시민당 출범했습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방금 얘기 나온 부울경의 김부겸, 김영춘 전부 다 반대 의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위원장님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 정당 만들어서 민주당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 좀 대답 부족했다라는 판단 들고 두 번째, 조국 장관 빚 없다 하셨는데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현재 겪고 있는 고초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르신 건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한번 요청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례와 관련된 것은 계획을 세웠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이것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가면서 대응하는 마지못해 또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하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이 뭐였느냐라든가 전망이 뭐였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당에서 총의로서 전당원 투표를 채택했고 전당원 투표의 결과가 나왔으면 뭐 결과가 어찌됐든 그에 따르는 수밖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겪는 고초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제도 또 우리 사회가 안게 된 화제 이런 것도 엄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균형 있게 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사실은 제일 지금 급하신 거는 종로 선거일 텐데 종로 선거 관련해서 궁금증 많습니다. 김미경 위원부터 시작할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했던 게 김미경 위원 질문보다는 신승근 위원 질문이 먼저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만 한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질문으로. 혼은 나중에 나십시오.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여간 종로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가장 가까이서 나온 게 14, 15일 날 조사를 한 MBC 조사입니다. 내용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비교해서 무려 18.5%포인트 앞섭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에 비해서 윤석열 위원장이 앞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이쯤 되면 여론조사가 나올 텐데 하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굉장한 조바심에 시달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이런 엉뚱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뭐 우위가 상당한데요. 이 우위가 그러니까 지속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민심이란 건 변하기 쉬운 것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쳐다보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어쨌건 현재 판단 지수 정도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본인의 약점, 선거와 관련한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로 선거. 약점 투성이의 인간이라서요. 그 얘기하려면 하룻밤이 새도 모자랄 겁니다. 우선은 상대와의 비교가 아니라 저 개인을 놓고 볼 적에는 종로에 처음 온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종로를 알아가고 종로의 사람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초입 단계에 있는 것이지요. 그 점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데 큰 어려움이고요. 그리고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을 뵙기가 송구스럽다. 그리고 상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오늘도 길에 서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마스크를 끼고 하다가 큰 길 옆에 서 있으면 대면하는 일은 거의 없고 어쩌다가 이제 사진 찍자는 분들이 오시면 마스크를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그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분이 마스크 끼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시는데 그 충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서로 간에 조심스럽습니다. 종로에서 이제 경쟁하고 계신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교롭게 세 가지 차원에서 황 대표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되어 있습니다. 종로에서 싸우셔야 되고, 선대위원장으로서 또 경쟁을 하셔야 되고, 여야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또 경쟁의 위치가 있습니다. 황 대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뜻은 사적으로 만나서 5분 이상 얘기한 적이 아마 없습니다. 옛날 총리님과 지사로서 여럿이 먹는 식사 자리에 끼었다. 그것을 빼고는 사적으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 종로에서 열심히 소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초반부터 종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방역 작업을 돕고 계시는데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죠. 지금 종로에서는 이제 그 소독을 민주당에서는 소독 쇼라고 좀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저희 당은 제가 당원들께 표시내지 말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강요를 하고 있고요. 이 방역에 도움을 드리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태 의원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종로 선거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로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는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이 종로 선거를 미니 대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시겠죠. 우리 유권자들이 늘 그러는 것처럼. 정당에 대한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미묘하게 교집되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형성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미니 대선 인지 여부는 굉장히 언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종로 선거에서 공을 들여야 할 열세 지역이나 열세 계층이 있습니까? 뭐 언론들이 많이 묘사하시는 것과 비슷하지요. 또 역대 선거에서 나타나는 표심도 비슷하고요. 각 권역별 또는 동별 표심의 흐름은 늘 일정한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동별의 차이는 거의 다 유지되는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어떤 동의 유권자들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연령별 계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지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단어 하나하나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종로 지역구 선배이신 정세균 총리로부터 좋은 팁 받으셨습니까?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습니다. 예, 잘 되겠지요. 이런 말씀 정도였습니다. 세세한 팁은 없었다고 봐도 예, 그렇게까지 말씀 나눌 기회도 없었고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정세균 총리님을 도우셨던 분들의 말씀은 간간히 듣는 일은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시는 이낙연 후보님은 저희 기자들한테는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묻는 위원들도 사실 부담을 갖고 묻습니다. 아, 이런 질문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유권자를 대신한 곤혹스러운 질문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재차 3차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김민경 의원님, 이낙연 위원장님은 바람풍 해도 우리는 바람풍으로 알아듣고서는 질문해 주십시오. 자, 하십시오. 총선의 선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 1번지인 종로 후보로 나오셨고요. 근데 당내에서 열성 지지층, 강성 지지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소위 이것도 언론 용어일 수 있습니다. 문파, 문팬이 계십니다. 그분들로부터의 충분한 지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지지를 그분들의 어떤 여론에 대해서 끌려다니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지지를 여전히 중시하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전략이랄 게 따로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전략 쓴다고 그것으로 많이 영향받을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다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요. 특별히 그분들이 어느 것이 저에 대한 태도에서 그분들만 특별히 다르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자로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같은 질문 다른 표현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정치인 이낙연은 종로 후보를 떠나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안티도 없지만 팬덤도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당 내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는 분들로부터의 팬덤이 부족하다. 아쉽다. 왜 그거 막 안 잡으십니까?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강렬한 지지 세력을 갖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동시에 정치인은 고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치인과 관련된 문제의 상당 부분은 사람에서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열린우리당에 동참하지 않았던 소수파 출신이라는 한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셔야 저희 세대들은 다 이해하지만 여기 젊은 기자님들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노무현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께서 당선되셨을 때도 대변인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린 당사자도 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뒤로 당이 나눠졌을 때 그쪽에 합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채로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남아있던 그 정당이 거의 괴멸을 한 일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소득 분배 지표 개선이 됐다고 그랬는데 팩트가 틀렸다. 진위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격차 확대됐고 분배 지표 악화됐다. 양극화 문제 해소 못했다고 본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이전보다 나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
발표된 통계들을 보면 개선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라는 5분위 배율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근의 추세는 그렇습니다. 총리 시절부터 국정을 책임지셨던 분으로서의 질문도 준비가 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묻혔고 정신은 없지만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상식으로 돼 있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한 국정 경험자로서의 경험과 견해 여쭙겠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모두 말씀에서 그 위원장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후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주 52시간 정책은 선거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우선 소득주도 성장이라 그러면 대단히 광범한 개념입니다. 질문자께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것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었다고 본다면 그 두 가지 모두 속도 조절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작년에 2.87% 인상으로 대폭 낮아졌고요. 낮아졌다는 게 인상폭이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넓은 의미의 정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지만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했던 법률사항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발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은 꼭 사리에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작년 연말까지 그게 되길 바랐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입법적 보완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보완을 하게 된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사실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 진행되었던 내용이 많이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라는 지금 비상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데,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들을 좀 개선하거나 보완하실 의향이나 의지는 없으신지? 예,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체, 사회적 위축이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한 정도까지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우리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세계 경제의 동반 추락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재정당국 또는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관료들, 지자체, 할 것 없이 기존 정책의 틀, 그리고 기존에 그들이 집착해왔던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포퓰리즘으로 가자거나 미래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비상한 상황은 비상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그러한 비상한 상황인식 하에서 모종의 큰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 대응 차원에서는 유연하게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상황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고요. 현실로 닥치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 급한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기업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단적으로 그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을 아주 부러워합니다. 이 선거 이후에 세금을 깎아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올리시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라 말씀드리긴 쉽지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세금 올리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재정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 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선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겠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증세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중 50시간 그 정책 말씀드렸는데 그 민주당 정책의 그 친노동 성향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경제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빈곤층이 늘고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표상으로 조금씩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걸 다시 되돌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들,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사시는 할머니들, 한 달에 많이 받으면 70만 원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쪽방 월세로 25만 원쯤 냅니다. 그러면 4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시라는 얘기인데 그것 정도를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저는 갖습니다. 그걸 친노동 성향이라고 한마디로 하는 것이 균형 있는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충정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제가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 앞에 공개한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알바노조 지도부가 펼치고 있는 과식투쟁. 저는 처음에 이 알바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거듭거듭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했더니 알바 노동자들이 당신이 일하는 그 식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식당들이 문 닫으면 동료 알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월급 가지고 과식이라도 해드리자. 더 많이 먹어드리자. 그래야 식당이 문을 안 닫고 그래야 동지들이 일자리를 안 잃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과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세금과 재정 사이에서의 위원장님의 견해를 여쭙고 있습니다. 플로어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전달해 주시고 취재 기자님들도 하시다가 나 같으면 이런 거 물어볼 건데 하는 질문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끝나기 10분 전에 정리해서 제가 대표해서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세금과 재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계속해 보겠습니다. 여쭤보시죠.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이 나올 만큼 한쪽에 이 지금 경제의 재정 의존도가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많이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일 텐데 정작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쏟아놓을 재정은 충분히 있는 건지 우리 실탄은 충분히 있나요? 제가 아까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어렴풋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요가 있다 해서 재정이 맨 앞줄에 서서 재정으로 먼저 대처하는 그런 방식을 최대한 절제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주도 성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율을 올린 것이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었죠.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상태로 돌린 것이었을 겁니다. 무슨 세율이 과거에 없었던 것이 막 새로 신설됐거나 엄청나게 올랐거나 그것은 아니었던 거고요. 단지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세금 부담도 커지게 마련이지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물린다는 뜻이 아니라 기왕에 내던 세금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기업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지금 세무당국이 세부담의 완화를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금융기관은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죠. 이런 노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등등이 기존의 정책 틀과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분담을 호소해 드려야 할 텐데 국민께 고통분담을 호소해 드리려면 정책 당국부터 스스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우리 소속 의원들 세비 50% 반납을 결정한 건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위공무원들이 비슷한 일에 동참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착한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가 아니라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의 현실에서는 20% 인하 가지고 이 위기가 그냥 넘겨질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그런 등등으로 각 분야에서 서로 고통을 나눠 앉자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가 돌아갑니다. 세무당국과 재정당국 그리고 금융기관 등도 리스크를 분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걸 위해서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럼 다른 차원에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경제 분야 전문가들하고 쭉 통화를 하다 보면 지금 오늘 밤이라도 돈을 뿌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그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세요. 당장 현장에서는 내 통장의 잔고가 매일 뚝뚝 떨어지고 바닥을 드러내는 모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헬리콥터몬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현금을 빨리 확보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모두의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가게가 위기에 들어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서 위기에 빠지지 않게 지켜드리는 그 역할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인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리로 극단적인 참상에까지 가지 않으시도록 지켜드리는 역할을 재정 또는 다른 방식, 그 다른 방식이 오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 의원 재정 관련해서도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원은 선배들께서 많이 질문하셔서 패스하고요. 세비 50% 그 말씀하신 거를 듣고 생각해봤는데
사실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이 그런 걸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도 뭔가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메시지 아니 제가 고위공무원들께 제가 총리가 아닙니다. 네. 이미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경제적인 난국이 예상될 때마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정치인들부터 또 고위 관료가 먼저 고통분담을 실천하자 그런 논의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지. 더 구체적으로 여쭈면 왜냐하면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도 있는 게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2가구 2주택 갖고 계셨던 고위공무원들 옆구리를 좀 찔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그 질문이 이제 있을 텐데요. 고위공무원들이 그런 구체적으로 좀 더 실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정말로 압력가 있다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 내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요약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부동산 얘기 나오고 집 얘기가 나왔는데 궁금했던 게 잠깐 보도가 나오는데 김의원 좀 여쭤봐 주십시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 보라서 그 예전에 왜 강남 잠원동 아파트 전국으로 전세하시면서 약간 논란이 돼서 팔리면 팔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보도 접하기에는 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셨죠? 네. 양도세는 얼마나 내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금이 아직 부과되기 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내란 대로 내겠죠.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제 많은 분들 중에 어제도 정부가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면서 서울 아파트 값이 공시지가 21% 올랐고 그래서 최대폭이다 또 보유세를 더 내야 되는 사람이 9만 가구나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이게 현실화하는 정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병행해서 거꾸로 방금 말씀드렸던 양도세나 이런 거래세는 좀 낮추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뭐 양도세 얼마나 문제 좀 그런 그러니까 양도세나 거래 부분을 완화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총리로 재임 하던 때 확고하게 지킨 원칙 중에 하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말할 때마다 출렁거립니다. 시장이. 더구나 총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가지고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단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참여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그 가능성을 놓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써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고 또 그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집을 얼마에 파셨고 세금을 얼마를 낼 건가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시장의 지속적인 요구는 보유세를 이런 식으로 이런 속도로 올릴 거면 거래세를 낮춰야지만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 꾸준한 요구가 있는데 보유세는 올라갔는데 거래세는 요지부동인 이 상황을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게 질문의 요지로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요구는 당연히 정책 결정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연히 판단해야 될 사항에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답을 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세금, 부동산, 금리,
예, 제가 총리 시절에 금리에 대해서 얼추 한마디 했다고 화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질문들을 좀 많이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집값 안정을 강조했거든요. 국내에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뭐 일부 지방은 좀 침체된 지역도 있지만 서울 등을 중심으로 보면 오히려 폭등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이번에 코로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화두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선의를 갖고 끊임없이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실패라고 지금 단정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은 있었죠. 많이 쌓여 있는 유동성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요. 그것을 적기에 적절히 제어 내지는 관리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최근 몇 개월의 동향을 보면 강남권의 부동산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답해 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만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니까 정책이 실패하는 거다. 또 일부는 강남은 그냥 다이아몬드 이런 사치제처럼 사치제로 놓고 강남의 주택 정책과 다른 지역의 주택 정책을 분리해서 하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요구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요? 강남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니까 모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가자.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시고 그러니까 수요 억제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이 공급을 늘리라는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좀 통계를 보면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신도시를 새로 만든다거나 또 부분적으로 개발을 허용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죠. 수요 억제책만을 쓰고 있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피하시려고 하는 그 심정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까 질문 중에 뭐가 하나 답변이 빠지고 나간 게 있어서 예, 그 탈원전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던 정책 중 하나가 탈원전인데 그동안에 아주 많은 부작용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환경이냐 아니면 그 산업의 문제냐 또 다른 환경의 문제냐. 이 탈원전 기조가 선거 이후에도 또는 이 정권 이후에 다음 정권에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또는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우리가 원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세울 수 있는 지역이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동남권인데요. 동남권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원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거기가 지진이 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더 원전을 계속 지을 수 있을 것인가의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아직까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기조는 어떤 정부가 됐든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다는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 문제와 함께 제가 아까 예시했던 두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저희 답변입니다. 이념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으로는 이제 실용적 진보다라는. 근데 그 실용적 진보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진보적 가치라고 원필칭 분류되는 것들이 있죠. 인권, 분배, 격차의 완화 등등인데 그런 정향성은 분명히 갖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가는 그런 방향성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용적이라는 그 수식을 붙인 이유는 이념지향적으로는 진보적이시라고 저 스스로는 진보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것을 위해서 오늘의 문제를 경시해도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진보주의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경시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실용적 진보의 가치로 해결을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 현안 중에 뭐가 좀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예시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런 거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는지. 우선 경제의 그런 가치의 충돌이 많이 있죠. 그것을 좀 더 실용적인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제 질문을 가로채 가셨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안티와 팬덤이었습니다. 네. 그 후속 질문으로 류 위원장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으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높게 나오시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뭘 하셨지? 라는 약간 존재감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도지사 시절, 그리고 총리 시절, 밑에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존재감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겠죠. 그걸 제가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요. 저를 도왔던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책들 가운데 세부 사항의 부실함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저도 그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각 단위에서 세부 사항을 충실하게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건 지자체건. 근데 그렇지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저한테까지 오면 저라도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사 시절에는 이주사라는 별명도 들었고요. 총리 시절에는 무슨 이태일, 디테일에 이시다 해서 이태일이라고. 꼭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불가피했다. 그런 껄끄러운 별명까지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 보면 소통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하시죠. 20대 국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 보수와 진보의 두 진영이 극한 대립을 벌였던 무대였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식의 그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 진영 정치, 이건 불가피한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정치의 크나큰 과제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는 조금 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구성이 됐습니다만 국회는 탄핵 전에 이미 구성이 돼 있었고 그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고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 국회가 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점에서 극한 대결이나 서로 용해되지 못하는 요인은 다른 국회보다는 훨씬 더 뿌리 깊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 과정에서 또 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의결됐겠지만 그걸 반대하는 분이 계셨고 또 지금도 탄핵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의회 내부에도 계시겠지만 의회 바깥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21대 국회에 가면 어느 정도 정리된 채로 출발됐으면 좋겠다. 어떤 정치인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탄핵의 강을 건넌다면 지금 같은 극한 대립은 다소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진영 갈등이 국회 당장을 넘어서 이미 사회까지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가 작년의 조국 사태였을 테고요. 현 정권 들어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이 훨씬 더 짙어지고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정권이 그 진영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 점을 저도 몹시 이렇게 위기감 같은 걸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치가 그러하고 언론 또한 그런 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는데요. 그걸 좀 안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수렴해 가는 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면 포용력 있고 극단적이지 않은 그런 지도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수렴의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지금 공천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21대 국회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도 갖게 하지만 우려 또한 여전히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벌어졌던 일 중에 매우 부정적인 일들에 관여했던 분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각당한 결정이니까 도리가 없습니다만 설령 그런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21대 국회에 가서는 행태를 통해서라도 그것이 순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좀 포용적인 정치, 중앙으로 수렴하는 정치 그걸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스스로 대선 주자로서 진영의 틀에서 벗어난 대선 주자가 되려는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있다면 이 자리에서 그걸 좀 선언해 보시는 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제가 대선 주자라는 질문은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 자신이 진영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진영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상에서도 그러한 소통 또는 상호이해를 축적해 가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힘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 자영업자 한 분한테 그분은 표현을 꼭 총리님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까.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질문이 작년에는 2.87%를 조금밖에 올리지 않았느냐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라고들 이구동성으로 답변들을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초기에 30% 정확하게 29.8% 30%를 올렸다. 그걸로 이미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렸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뒤에서 떠밀려서 떨어질 뿐이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총리님이 총리 시절에 했었던 경제 정책의 여파가 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그 최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게 경제에 충격을 줬다라는 그 시각과 이 하소연에 동의는 하십니까? 네,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업종에 따라서
부담이 더 크게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문제나 소득주도 성장 하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경제정책 틀과 방향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뭔지 좀 여쭤봐달라는 질문도 받아놨습니다. 네, 그건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드린 답변 속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틀, 그리고 기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저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가서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 관련 질문을 할 건가 말 건가를 했었는데 대선 생각 없다고 대답하실 것이 뻔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치고 질문하자라고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의 질문은 사전에 이낙연 위원장님 측에 한 글자도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각본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진우 위원부터 해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우리 예상 답변 한번 맞춰보십시다.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 총리 출신 대선 주자들이 있었는데 대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총리의 이미지가 바로 이유 아니었을까요? 총리 그러면 국민들께서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지요. 그 이미지가 지금은 깨지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 이미지의 포로가 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네,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의 의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과거 총리 출신들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위원장님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대선 얘기하는 것은 참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요. 저에게 책임이 맡겨진다는 책임은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1위 기분 나쁘진 않으시죠? 일부러 엉엉 울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혜택을 받아온 거는 어려운 이웃이 아니라 기업들이었다. 기업이 나서야 할 때라고 이낙연 위원장이 말했다는 보도를 봤다.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에 대해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업을 말씀하셨나요?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업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사동에서도 동묘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 세입해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해서 계좌를 보니 갑자기 돈이 입금되어 있더래요. 근데 돈을 보내주신 분이 건물주였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임대료를 깎아드리겠다. 그것이 앞으로 깎아드리겠다도 있지만 이미 당신이 낸 임대료도 일정한 부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기업들 중에는 또는 가게들 가운데는 적자가 몇 달째 쌓이는데도 종업원의 고용을 힘들게 유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이 기업 나름 또는 가게 나름의 고통 분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힘들 때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권부터 그리고 정부도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스크 사태 원인을 수급 문제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이 질문자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사재기 이전에 마스크 수출 금지 조치를 미리 취했더라면 2월 중순에서라도 수출 금지를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안이한 생각과 뒷북 조치가 마스크 사태의 본질 아닌가? 이것이 어찌게 수급의 문제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에 충정을 제가 수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의 불균형은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질문자의 그런 충정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려가면서 앞으로 정책을 펴도록 저도 조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3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수차례 열렸습니다. 진전은 잘 안 되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력은 강화시켰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한미일 안보 동맹 관계에도 균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 비핵화, 총리 국정책 운영 경험자로서 견해가 무엇입니까? 예. 그러한 노력, 지금까지 있었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지금 같은 상태다. 그것이 한반도죠. 그렇게 어렵고 복합적이라는 것을 서로 인지하면서 더 지혜를 짜고 더 인내해가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가 아니라 웬만한 노력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 우리의 짐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임해야 한다. 그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라도 꼭 하고 가야 되겠다는 분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논란에서도 봤듯이 애초 그 민주당이나 4+1에서 했던 취지와 달리,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위성 정당 때문에 작동하지 않고 결국 민주당도 그 의석도둑질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이 끝나면, 그러니까 비선거법을 다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고칠 때 어떤 형태로 좀 손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형태로 손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꿈을 가지고 여러 무리와 맞닥뜨려가면서 그걸 도입을 했는데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입니다. 많은 반성 과제에 직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당 제도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선거제도 이전에 정당 제도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여야 공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가는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는 아마도 정당제도보다 더 손대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선 정당제도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그러면 이 기존치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렵게 고친 요 부분을 다음에 그대로 유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국민의 지지에 근접하게 의석이 배분돼야 한다. 는 데는 그 가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선거구제의 경우에는 소수 정당들이 실제 지지보다 더 손해를 의석에서 보게 되니까요. 그것은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가치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정치권의
지혜가 그걸 우회하고 돌파하는 이상한 데까지 발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시간이 다 돼서 저도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허용해 주십시오. 그 말씀하신 여야의 이상한 직세, 민주당 측에서는 양정철 위원장이 구상했고 추진했다라는 이유로 정치개혁연대에서 사퇴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군가가 책임질 일입니까? 예, 제가 정확한 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극도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연대와 저희 당이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인데 어제 오늘 벌어지는 것은 저로서도 몹시 아쉽습니다. 화가 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만 그걸 꼭 기자 앞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늘 의문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자, 이제 관훈클럽 초청 이낙연 위원장 토론회 마칠 시간입니다. 100분 넘는 긴 시간 동안 껄끄러운 질문까지 잘 소화해 주신 이낙연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토론 소감 1분 드리겠습니다. 못다 하신 말씀이시면 1분 내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햇병아리 기자일 때 또는 언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던 학생일 때 관훈 토론을 보면 참 시원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위치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멋있는 것은 아니네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 여러분께서 만족스럽지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지막 허용되는 박수 한 타임입니다. 해주십시오.